교수님은요, 현재 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시고요, 전 중국 요령대학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한 적공대학 홍상문화연구원 방문 교수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시라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개의 제가 들어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마다 좀 곤욕스러운 게 너무 새로운 내용이라. 저도 이제 보신 분들 알지만 학교 다닐 때는 요한문형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요한문형이라는 명명이 최초로 된 게 95년입니다. 95년 전에는 요한문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처음부터 모르는 분들한테 전공자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감을 잡아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앞으로 앉으셔야 사진 자료가 선명하고 잘 보시고. 자, 우리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개념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홍산문화, 홍명하는 문화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고한 문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막 강의하면 나중에 질문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우리는 문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고고학 개념. 그러니까 처음에 유적지가 발견되면 무슨 유적 혹은 유적지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 최초 명명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보통은 최소 행정 단위명을 씁니다. 예를 들어 문학리 유적, 오산리 유적, 공산동, 대청, 암사동 유적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동이 최소 단위니까 그 유적이 발견된 그 동 이름을 써서 무슨 동 유적, 무슨 동 대청 이렇게 명명합니다. 시에서는 동이지만 촌지역으로 하면 리 지역. 그래서 무슨 리 그렇게 해서 유적지 명명을. 근데 최초로 명명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시기적으로도 다 비슷비슷하고 사용되는 생활용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토기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면 그걸 하나의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고고한 문화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문화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문화라는 말은 처음 발견된 유적지. 그런 유형 중에 최초로 발견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에 발견된 게 만약에 AA 유적, BB 유적 이렇게 많은데 그게 비슷한 시기면 묶어서 최초로 발견된 게 AA니까 AA 문화. 그리고 문화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보면 시기가 기원적으로 5,000년 됐고 3,000년 됐고 2,000년 됐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화들을 다 엮어서 청동기까지 이르는 국가 단계까지 이르는 문화가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견될 때 그 전체를 묶어서 무슨 문명 명명을 합니다. 근데 문명을 명명하는 거는 주로 앞에 뭘 가지고 명명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때 다 배웠죠. 황하 문명 들어봤죠.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여러 시대의 신석기 유적과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다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명명을 할 때 여러 문화, 고고한 문화가 존재하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큰 강 이름을 쓰는 게 대체적으로 보편됩니다. 예를 들고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도 유프라테스, 티레스 문명, 얘기하죠. 인더스 문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층의 여러 시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강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은 요하 문명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뭐 유적지 개념이나 문화 개념은 아니고요. 문명 개념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인데 이 문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고하기에는 무슨 문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란죠.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지도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익숙하죠. 황하문명이요. 황하문명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동아시아에 뭐 어떤 곳에서 뭐가 발견되더라도 전부 여기서 어떻게 전파됐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고대 신석기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거대한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후대에 뭐가 발견되면 전부 여기서 전파된 거예요. 근데 장강문명은 뭐 세계적으로 공인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만 쓰는 개념인데 이 하모도 상해 부분에서 73년에 하모도라는 신석기 그것도 기원전 5000년이고 기원전은 지금부터 하면 5000년, 7000년 전이니까 2000년이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강문명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장강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석기 청동기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 장강문명이 발견되기 이전만 해도 중국의 역사는 전부 단일 기원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다 전파된 걸로. 그러니까 중화문명은 황하문명으로 시작돼서 다른데 전파된 그걸 단일 기원문이라고 합니다. 장강문명이 발견되고 나서 73년에 하모도가 발견되면서 하모도도 신석기인데 기원전 5000년에 이미 수경제대를 했어요. 논농사를 하는데 물을 논에 가두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대부분의 농경 지역은 직파를 합니다. 직파. 그러니까 벼농사 지역은 벼는 습한 데를 좋아하니까 좀 축축한 곳, 물이 좀 고여있는 거 이런 데다가 벽씨를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직파 농법이라고 해요. 그거와 달리 기원전 5000년의 장강유역에서는 이미 우리 논 만드는 것처럼 뚝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서 거기다가 직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대부분 신석기라는 게 움집이잖아요. 지하, 반지하로 지하를 파서 뚜껑 덮는데 여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현재 수산과 비슷하게 그 수전을 많이 했으니까 수전 위에 기둥을 박아서 위에다 집을 짓고 전혀 다르죠. 전 세계 농경 문화는 크게 산문화입니다. 이 황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의 이북 지역, 만주, 한반도 북부 이 지역이 기장과 조제례 지역. 얘네는 신석기 시대부터 기장과 조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하상주 들어봤죠? 중국의 3대라고 하는 하나라, 당나라, 주나라 왕들은 춘추 시대까지 주식이 기장입니다. 쌀밥 못 먹었어. 공자 시대에 오면 어쩌다가 별미로 쌀밥을 먹었어. 그래서 시경이나 서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경이나 서경을 보면 손님을 접대하는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가 기장밥의 고기입니다. 쌀밥의 고기가 아닙니다. 춘추 시대까지 주식이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세계 최초 재배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따 상세하게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장강유역부터 저 동남아 끝에까지가 벼농사지역. 얘네는 신석기 시대부터 벼를 먹었습니다. 쌀밥을 먹었어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복기에 나는 국물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구르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북유럽 있는 그 북유럽까지는 안 가고 중앙아시아까지가 보리와 밀 재배지. 그러니까 걔네는 지금도 밀, 빵이 주식이 되는 거고 술을 만들고 맥주를 만들고 보리 막걸리 만들면 여기는 지금도 수수 같은 거 가지고 꼬량도 만들고 그거는 신석기부터 크게 농경 문화가 세계로 쪼개져. 자, 여러분들 이 장강문명이 73년에 새롭게 발견되면서 중국의 역사 고고학계가 한번 휘청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기원론이 깨졌어요. 모든 걸 황하문명 일변도로 설명했는데 장강에서 그 뒤로도 73년 이후로도 여기는 청동기, 여기서 삼성태 문화 이런 거 들어봤죠? 삼성태 유적 같은 청동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의 문명이 여기서 새롭게 발견되고 전혀 다른데. 근데 그런 충격도 정리가 되기 전에 80년 초부터
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바깥에 흔히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이 야만인이 땅이라고 놀렸던 이 만주 일대 여기에서 이 두 군데의 한강 문명이나 장강 문명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요한 문명이라고 명명했지만 알고 할 때는 처음에는 문명이라는 말을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 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은 상호사 전체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요한문명 발굴을 주도했던 박태준 선생은 중국 역사학계의 충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발상이 네 가지가 확 뒤집어졌다. 아까 얘기한 단일 기온도 깨진 것도 그렇고 중앙문명의 지구 시발점을 여기로 봅니다. 자, 하여간 여기가 발견되면서 중국은 고고학계에서 무지무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새로운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서적에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잊혀졌던 사라졌던 문명이 아무도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알다시피 만리장성 바깥은 전통적인 중국의 사학에서는 자기네 중국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만리장성. 내가 그 단단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나라는 그 기원전 280년 정확하진 않은데 287년인가에 진나라는 건국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가 최초의 통일왕조죠. 그 전에는 여러 수백 개의 나라가 있어요. 최초로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제국이 존재한 기간은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0년 동안 이거 다 지을 수 있어요? 다 이거 새로 만리장성 무지무지 길죠. 거의 6,000km, 7,000km, 8,000km 됩니다. 20년 만에 이거 어떻게 해요? 만리장성에 대한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웃긴 거는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거.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이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면 가장 마지막까지 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만리장성. 그게 왜곡된 거예요. 달나라에서도 보이는 그렇게 많이 들었죠? 뻥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진시황이 쌓았다. 진시황 때는 이거를 다 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이 만리장성 남단에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면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상주 알잖아요. 주나라 때에는 주나라만한 나라가 여기에 역사 문헌에 기록된 나라만 200개가 넘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여기 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힘이 제일 세니까 주나라를 천자로 보호하는 것뿐이고 공건제니까. 여러분들 영국에서 보면 무슨 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센 놈을 대표적인 왕으로 명명하는 거죠. 똑같았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상나라 때도 상나라 시절에만 해도 문자 기록,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상나라가 비등한 크기의 나라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럼 기록이 안 됐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라, 여기 사람이 어떻게 안 될까? 그죠? 5,000년, 6,000년 전에 여기 있는 거 여기랑 어떻게 뭐 현재 하나 하려고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데 하여간 전쟁이 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에 기록된 나라만 상나라 때에는 20개가 넘고 주나라 때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춘추 시대 가면 여러분들 아는 춘추 치룡이라는 크게 그 소국들을 다 잡아놓고 춘추 대표적인 7개 나라가 쟁패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지만 통일된 왕조는 20년밖에 안 갑니다. 20년 동안 이게 다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 작은 그 소국들이 북방족들이 유목족들이 계속 남아라에서 약탈을 해가니까 제발 좀 내려오지 마라 그러고 조금씩 나라마다 다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진시황이 전체를 통일하면서 9년제로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옛날에 있던 토성들을 계속
세 번째 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엽서에서 보고 텔레비에서 많이 보면 점돌로 쌓은 멋있는 성 있죠? 지금 뭐 엽서에 보면 맨날 그 속에 그거는 진시황 때 쌓은 것도 아니고 전부 명나라 때 쌓은 명장성입니다. 전돌로 쌓은 모습은 그러니까 진시황 때 대대적으로 연결하면 전부 판축 기법이라고 해서 흙을 다지고 풀잎이나 나뭇가지를 넣고 또 다지고 층층이 그걸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판축 기법으로 한 토성입니다. 토성. 이제 명나라가 이제 대제국이 되니까 그거를 전체를 전체는 아니죠.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점돌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가서 보는 스마타이나 뭐 빠다리 이런 데 가서 그 멋있는 건 전부 명나라입니다. 아시겠죠? 하여간 이거는 북방족들이 쌓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경계를 스스로 쌓은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게 발견되니까 중국학계는 충격이 받습니다. 만약에 이걸 글자 그대로 동이족의 선조들이 만든 문명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중국의 역사는 이 동이의 요하 문명의 반개 역사를 봅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주도 세력이 누구냐? 동이족이다 라는 논문이 나와서 딱 한 편 나오면 압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역사 전체가 반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끌고 가냐면 자, 우리가 중화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한민족의 시조는 누구예요? 한민족의 시조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 알잖아요. 중국 사람한테 너 누구의 자손이라면 뭐라고 해요? 황제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건 염황지손, 염제까지 끌어들여서 염황지손 이렇게 황제의 후예, 용의 후예, 염제, 황제와 염제 합쳐서 염황지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최고의 조상은 황제입니다. 그 황제라는 게 그냥 엠페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hoàng 자를 씁니다. 누황자 쓰면 옛날에 제라는 말은 황제한테 제는 그 하늘신을 제라고 했어요. 다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제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거는 자기를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인간 황제를 뜻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시경이나 성경 같은 데 나오는 제라는 말은 천재를 축약한 말이에요. 천재. 하늘신. 그러니까 진시황의 통일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로 명명합니다. 자기는 신이라고 신. 근데 하여간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게 발견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황제라고 부르는데 여지껏 모든 사기부터 이제 모든 25사를 비롯한 모든 역사서에 황제가 활동하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북경을 중심으로 하남선과 하북선인데 여기에 가면 지금도 황제의 능도 만들어 놓은 지들이 황제 사당도 있고 뭐 조각상도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신문에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여지껏 여기가 황제의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각종 기념물도 많습니다. 그게 진실에 가깝겠죠. 근데 이 5,000년의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황제의 활동력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명의 주도 세력이 바로 황제들이에요. 우리가 여지껏 이거를 발굴하지 못해서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다 여기다 빚어있지만 황제가 일으킨 최초의 문명이 요한 문명이랍니다. 기존의 5,000년의 역사관을 막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 논리를 추구하고. 근데 이건 무슨 시각 변화인데 무슨 그 후속되는 그 논리적 결과가 뭐냐면 중국 학자들이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한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 황제족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만주, 여동, 여서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 발원한 후대의 소수민족들이 있죠. 거란족, 말갈족, 부여족, 석기족, 동호, 흉노리, 조선족까지
황제 후예라고. 별로 표정에 변화 없어요. 여러분들이 황제 후예라고. 이건 누가 어디 이상한 중국의 제야사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현재 관점입니다. 논문이 한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한국을 염두에 둬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족도 황제의 후예다라고 말하는 글은 아직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요동조선 만주 일대의 모든 후대 소수민족들은 황제의 후예다. 이런 거는 수백 수천 편을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조선족이라고 특별합니까? 이 얘기가 안 할 뿐이지. 마찰을 후회해서 그 논리는 다 되어 있다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 지역에서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이런 상고사를 전체로 재편하는 새로운 논리를 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하제 비역입니다. 이 요하가 이게 요하인가요? 보입니까? 요하가 이렇게 기역자로 요동만 쪽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는 허옆에 되어 있는 건 요령성과 내몽도의 관계선입니다. 자, 이 지역이 전형적인 분지 지역입니다. 이거는 대로날력이라고 해가지고 저 바이칼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 큰 산맥인데 대로날력 산맥이라고 보통 1000m 이상의 산들이 수천 킬로가 쭉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안력을 기준으로 이쪽은 몽골 초원이 되는 거고 이쪽은 만주 초원입니다. 만주 초원과 몽골 초원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두산자락이죠. 백두산자락으로 해가지고 쭉 저 위로 가면 대응안력 산맥과 백두산자락이 쭉 이어져가지고 만납니다. 이 백두산자락에는 한반도 거기서 쭉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음날력, 소음날력. 여기 대응날력. 그러니까 완전히 말발굽처럼 분지지역인데 여기는 좀 잘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도 낮은 산맥, 송령 산맥이라든지 노노이고 산맥이라든지 이런 산맥들이 바다와 경계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분지지역. 아주 고대는 10만 년 전 이럴 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었어요. 전체를.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제가 있던 여기가 적봉입니다. 적봉대학의 안식년이니까 여기 적봉이고 이 적봉에서 1시간 반만 가면 여기서부터 사막입니다. 마음품이 사막. 가라친 사막.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한 200km, 동서로 약 500km, 거의 남한만 하죠. 네? 남한 옆으로 높여놓은 크기에 이만한 게 전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유적지가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근데 바람 한 번 불면 사막이면 바람 한 번 불면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연히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거 이외로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가 사막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은 건조지역이죠. 어떻게 좋다고 그러냐? 자, 이 지역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보시죠. 요 함정이 쭉, 그러니까 요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심양이 아까 말씀드린 적봉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번호순으로 이른 시기부터 발견된 신석기 청동기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신석기 문화가 보통 청동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서완서 문화는 기원전 7,200년까지 7,0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이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빨라도 신석기는 10,000년, 12,000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는 전부 해빙이 안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빙하 시대이기 때문에 빙하세 12,000년 전부터 기온이 쫙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굴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구석기 유적은 세계 어디에나 대부분 동굴 유적이에요. 왜냐하면 빙하기에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구석기는 뭐 10만 년 전, 50만 년 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아는 5만 년, 10년 전, 10만 년 이런 구석기 유적은 거기다가 동굴 유적이에요. 왜? 왜 동굴 유적이에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동굴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4만 년, 5만 년 이럴 때 전부 빙하기잖아요. 빙하기 때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다 동굴에서 모든 생활을 이루어져요. 동물 사냥할 때만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그래서 해빙이 되면서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동굴로부터 탈출하고 평지에서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하여간 소화서 문화, 여기는 소화서 유적이 최초로 발견됐지만 여러 유적지가 있죠. 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 유적지를 묶어서 고고학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흉흉화는 6,200년.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하, 저복, 홍산. 요 화면에 가장 핵심적인 신석기 문화가 홍산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보면 어떤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자꾸 홍산 문명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홍산 문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요 한 문명 안에 요 신석기로 홍산 문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홍산 문명 이런 개념을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홍산 문화를 보면 요 전기 후기 둘로 나가는데 전기는 4천, 기원전 4,530, 첫장이 신석기고 후기 오면 기원전 3,530, 여기는 순동이 발견된 거예요. 순동, 정식으로 발견된 거예요. 부활량에서도 귀걸이가 나옵니다. 아직 청동은 아니고 청동이 나오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없고 공만 재련을 해서 링을 만들어서 귀걸이를 물론 보관이 깨졌지만 보관이 또 재련을 보관이 그래서 후기에는 보통은 동서 병용 시대입니다. 요 시기가 되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 문명 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기원전 3,500년에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에 보면 이거는 동아시아 역사만 세계적으로도 무지무지 중요한 유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공에서 매년 홍산문화 국제학술대회라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저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올해도 8월 9일날 10일에 올해가 10일에 계속 발표하고 이거는 그럼 어느 일반 유적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걸 거치면 이제 소환을 거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요. 청동기 시대에 하가령 하층과 상층이 나눠지는데 이 하가령 하층부터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 상층 문화에 가면 비파양 동굴을 주요. 여러분들 아는 비파양 동굴이 바로 하가령 상층 문화의 유적에서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상세한 것도.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번호가 빠른 순으로 이루다 그랬죠? 이게 제가 만든 지도 분포인데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거 아직 논문도 안 썼어요. 지금 책 쓰는 거예요. 그 분포도를 쭉 보여줘요. 홍산문화, 4번의 홍산문화는 홍산문화는 국경 바깥이 넘어갑니다. 하가전 하층도 저기 중원 지역까지도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지만 유적의 숫자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유적의 숫자는 극히 미미해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홍산문화 유적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게 1,100개가 넘습니다. 유적지가 어마어마하죠. 홍산문화로 명명된 유적지가 무덤이 대부분 무덤이나 주거 유적인데 그렇게 명명된 게 떨어져 있는 유적지가 1,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725개가 적공시 안에 있습니다. 이 적공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적공시 안에 거의 70%가 여기 밀집되어 있어요. 다른 데가 계속 비슷해요. 여기에 압축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 3, 4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이 되니까 영역 표시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랬지만 밀집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가 현재까지 요하의 동쪽에서 발견된 게 별로 없어요. 요하의 동쪽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 세력들이 전부 위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한반도가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학자들도 자꾸 한반도의 관련성을 애써 무시하고 지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홍산문화의 발굴된 주요 유적지들이 여기 유명한 와량유적이 홍산문화 유적지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감을 받고 있는 게 이 와량. 나중에 사진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아까 제가 그 지형도 보면서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근데 그 사막이 있는 척박한 지역에서 어떻게 고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쓴 다른 논문, 결론 부분이 자, 이게 아까 소화서, 항용하고 홍산 순서대로 이렇게 시기를 해서 보면 이거는 지금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지금 꼭 짙은 색으로 해놓은 게 현재 해수면입니다. 요동만 일대, 아래만 일대, 현재 해수면이고 자, 소화서 시간에도 우리보다 현재보다 낮죠? 물론 또 기원전 만년 이하로 가면 뚝 떨어진다. 기원전 1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만년 조성한 시기에는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불과 12,000년 전에 그때 빙하기가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때만 해도 한반도와 일본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빙이 되면서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해수면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해수면에 비해서 소화서나 홍익만 초기까지는 조금 낮았지만 최고조의 해상도나 높이는 시점에서는 거의 10m 이상 높습니다. 해수면. 해수면이 높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닷물이 높으면 강수위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 카라친 사막에 있는 그 요하 일대의 수계에 물이 아주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습도 곡선인데 현재 이 지역은 사막이 점점 확대될 만큼 아주 건조한 지역이지만 요하 문명이 뽑히던 이 시기에는 습한 기후였습니다. 습한 기후. 이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훨씬 습한 이건 더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 기온인데 역평균 현재 역평균 기온 이게 요령성 남부 지역 요령성 남부. 자 기온이 여기서는 완전히 급상승하겠죠. 급상승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요하 문명이 뽑히는 시점에는 거의 평균 3, 4도가 높죠? 이건 높잖아요. 이게 현재의 평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하 문명이 뽑히던 한참 뽑히던 그 시기에 그 지역은 현재 한반도 중부 지역과 모든 기후 조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주 살기 좋은 초지죠. 아주 분지 지역에다가 우리도 수계도 많고 왜냐하면 수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동서남북은 다 산천 분지죠. 그러니까 수계도 다양하고 기온도 좋고 습하면서 아주 농경을 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황제종 문명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 아까 요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유적 중에 하나가 홍산문화의 우아량 유적. 우아량 유적이 1차 발굴이 끝나면서 이렇게 유물들이 다 이제 공개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5,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 제일 궁금한 게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아무도 알 수 없게 잊혀졌던 이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걸 규명하려는 게 학자들의 중국 학자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아량 유적이 발굴 보고서가 초기에 나오는 게 87년 몇 대인데 그 나오자마자 초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도 세력에 대한 논쟁이 시작합니다. 첫 논문은 이민이라는 87년에 불과 87년에 나온 논문이나 그러나 이 중앙
요한명의 주도 세력이 동의적으로 보는 논문이 잘 있어요. 동의적과 학적이 싸우는 학수죠. 아, 이거는 동의적의 선조들이 만든 문명이 바로 요한문상이구나. 이게 내가 보기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족은 그 위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의족 중에서도 조의족, 아주 구체적으로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논문 딱 하나로 끝이. 그 뒤로 중국의 힘을 발휘하는 주요 학자들이 새로운 동시대 같은 시기에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장박천의 그것도 87년일 겁니다.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박천은 황제족이다. 요한편을 만든 세력이 황제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목소문이 87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장박천 이것도 장박천도 87년이고 목소문도 87년이고 87년에 오화랑 보고서가 초기 보고서예요. 초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도 세력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발표되는데 그게 둘로 나눠졌다. 지금 목소문이나 장박천 이런 사람들은 황제국으로 끌고 가는 논문을 썼고 아까 이민 선생은 동의족이 만든 문명이라는 두 개가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가면 이 중국 고고학계의 대원로이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중국 고고학계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원로이신 소병기 선생이 93년에 아침표를 찍습니다. 그 사이에는 87년 최초로 이런 논문이 발견되고 94년까지 한 5, 6년 되잖아요. 5, 6년 한 7, 8년 되는 그 시기에는 서로가 막 논쟁적이었어요. 아, 이건 동의 문명으로 봐야 된다. 이게 황제의 문명으로 봐야 된다. 근데 87년에 이 대원록에서 황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동의족이라는 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공산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학자가 논문을 쓰고 논문도 그렇고 책을 쓰면 그 해당시 선전부에서 검열을 합니다. 이 책은 나갈 수 있다. 안 나갈 수 있다. 그런 논쟁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너무 작으니까 신문에 잘 소개가 안 돼. 옛날에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90년 중반쯤에 한번 북경대학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북경대 교수가 내려고 하는데 낼 수 없다. 그래서 그 필요하다 버리는데 선전부장 네가 뭘 안다고 직접 대들었어요. 결국 좌천됐습니다. 선전부장이 좌천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잘립니다. 근데 하여간 목소문 이후로 황제족의 논리가 장박천과 목소문을 통해서 황제족의 선조들이 황제족이 건설한 문명이라는 논리가 동의족이 건설한 문명이라는 논리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소병기 선생에 의해서 아침표를 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다른 논문들은 현재까지도 전부 황제족을 그 다음에 요한문명이 발견되면서 두 번째 국가적인 대응 단계가 뭐냐면 각종 역사 관련 공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건 아마 동국공정밖에 없죠. 동국공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거대한 덩어리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동국공정 나올 때 국가에서 한 게 국가한다는 게 고구려 빼앗기고 오해해가지고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한 5, 6년 동안 전부 고구려만 연구합니다. 동국가 역사재단 초기, 동국가 역사재단 만들기 이전에 고구려 연구소 시절 때 거기서 나온 책들은 전부 고구려예요. 고구려 이외에 하나도 없어요. 동국공정이 고구려 빼앗기라고 오해한 겁니다. 저는 이미 그때 2002년에 이미 책을 써서 이런 게 아니다. 이거 국가전략으로 요한문명이 다 얘기했는데 시간도 안 먹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동국과 역사들을 재편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그 이론이 그대로 다 나와요. 아직도 홍산문화 요한문명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동국에서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문명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상고사 전체를 재편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공정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다른 거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신문에 수고해가지고 국내에 알려줬어요. 역사 수정공사 파악문. 자, 하상주도 안 되는 이거 뭐냐? 왜 하상주도 안 되는 경우 왜 처음에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미 요한문명의 큰 줄기를 알지 않으면 왜 저걸 갑자기 시작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없어요. 자, 하상주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설립 연도와 멸망 연도를 결정하는 공정. 공정은 프로젝트예요. 영어의 프로젝트를 주고했죠. 공정이라고 번역이 아니야. 걔네들 그걸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보기 번역을 하는 게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갑자기 왜 하상주를 갑자기 하느냐? 왜? 이거보다 앞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멸망, 하나라가 언제 설립되고 멸망했는지 정확히 해줘야 그 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좀 뒤에서 내가 소개할게요. 그다음에 단어로 제목이 뭐예요?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한다. 이런 거 갑자기 왜 하냐? 그것도 10년씩.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5년 기획입니다. 5년. 우리나라처럼 1년짜리 프로젝트 주고 1년에 뭐 책 하나 쓰라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급 기획이에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한 거 기억하죠? 그래서 1차 5개년, 2차 5개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만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경제만 했어요. 근데 중국은 신중국 건설 이후에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국가 5개년 계획을 역사도 하죠. 문화, 교육 모든 방면에 5개년 계획을 그게 5년 단위로 한 건데 이게 9호계 하상주 단장이 9차 5개년 계획으로 9호계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되면 국가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기본 단위가 5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연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런 그 각종 역사 강령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많이 알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중국 땅덩어리 안에 있는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입니다. 그 중화민족이 건설한 중화민족이 56개 민족이죠. 56개 민족이 건설한 만든 모든 역사는 중국 사람. 발해사 당연히 중국 사람. 몽고죠. 몽고 나라가 있잖아요. 독립국가가 있습니다. 몽고는 유엔에 가입된 몽고라는 독립국가가 있어요. 근데 중화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할 뿐이지 독립국으로 인정 안 합니다. 얘는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으면 징기스칸은 다 몽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중국 사람한테 물으면 어떤지 알아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징기스칸은 몽골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원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원나라. 우리 학교 때 그렇게 배우냐? 방송원명청. 우리 원나라가 중국사로 배웁니다, 학교에서. 원나라가 뭡니까? 몽골이 중국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중국사로 배워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한국 역사라고 해요. 말이 돼요? 우리 그래서 일제 강점기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이 우리들을 강제로 점령하는지 우리 역사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상하지 36년 안에 일제 강점기 그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중국은 원나라 시절을 몽골 강점기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한다. 원나라 자체는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머리에 버그가 안 일어나요. 징기스칸이 중국인이고 그가 이룩한 역사니까 중국사다. 논리의 일관성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 징기스칸은 몽골인인데 원나라는 중국사예요. 머리에 버그가 나잖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동양사 그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질문하니까 이게 뭔가 깊이 생각하다가 여지껏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다 방송 보면 중국 사람 가르치지. 아, 그거 참 미묘한 문제예요. 결국 대답한다는 게 징기스칸이 초원을 통일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는 거기까지는 몽골사고 중원을 지배해서 원으로 김치날 때부터 중국사로 와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원나라를 중국사로 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은 당연히 몽골사예요. 그죠? 울란바토르 역사박물관에 가봐야 이거 다 중국, 몽골사로 정리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태도랑 거의 똑같다고. 몽골 사람들이 중국 여행 가면 비자는 필요 없다. 중국 사람이 중국에 오는데 왜 비자를 가는데? 몽골 사람들이 열받죠. 중국인들이 몽골 여행 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 현실이 이거 무슨 역사가 아니라 힘의 논리죠. 역사는 힘의 논리. 역사는 힘의 논리. 그 힘 있는 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불행한 게 과거 역사책들이 한국 사기 유사밖에 없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고구려사도 있었고 백제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없잖아.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중원의 학자들이 그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동이열전 이런 데 써놓은 그게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고 사실입니까?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부터 왜곡됩니다. 기록되는 순간부터. 고고학 유물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고고학 유물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나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기록은 이미 기록될 때부터 왜곡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글자로 기록된 게 없으면 마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큰 그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일수록 고고 유물에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게 한국사기 유사밖에 없어요. 그 이전 게. 자, 이 한국에서는 주류사학에서는 아직도 관심도 없고,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한다는 게 있고, 제야사학에는 이제 신나죠. 한국 제야사학에는 이게 바로 배달국이다, 한국이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는 건 좋은데 일단 연구부터 하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홍산문화 유적이 1100개가 넘는데 1100개 가운데 발굴이 정식으로 완료된 게 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한 발굴된 거에 한 60, 70%는 이미 도굴돼서 아무것도 없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 결론은 그게 어떻게 한반도가 했는지 그걸 다 연구해야 그 다음에 무슨 한국사를 다시 쓰고 하는 거 중국은 이미 30년 넘게 그걸 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교과서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도대체 뭐가 나길래 이렇게 이런 상고사 전체를 재편하는 대로 사진자를 하고 이건 흑룡화, 아까 말씀드린 흑룡화의 기원전 6200년이면 8000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 최초의 옥귀걸이라고, 고고학에서 옥결이라고. 시신도 그대로 나오죠?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이 강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질문하고, 특히나 학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 중국에서 연대 측정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요 유적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100번 탄소 측정을 해도 국제학회에서 공인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저런 주요 유적들은, 유물들은
다 토론토라든지 뭐 캐나다, 토론토 대학,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자기 나라 이외에 2개 이상의 외국에다가 시료를 보내서 그걸 검증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인정 안 해요. 국제학회에서 공인 안 해요. 그 공인 안 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 당군 능력. 북한 당국은 아시죠? 아, 자기네들이 뭐 전자승자공명법으로 뭐 50번을 더 넘게 했는데 저 국제학회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 시료를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2나라 이상에 보내야 돼요. 자기 나라에서 100번 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고민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국의 시도가 한 겁니다. 주요한 것들. 세계 최초의 옥결 이거 공인받으려면 국제학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국제적인 공인 이런 게 없을 때 얘기지. 연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일본이 다 나오면 되고 물론 화석화되어 있지만 탄화된 뼈, 탄화된 그 목탄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탄소 측정 책자만 이만큼 두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문명 지역의 유물들에 대한 탄소 측정한 책만 이만하게 나옵니다. 이게 참 무지하네요. 현재가 어느 시절인데 그런 걸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옥기거리를 지금 옥기거리 발굴 위치도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에 선명하지 않아요.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옥은 돌이죠. 돌을 그냥 이 덩어리 돌까지 이렇게 옥결을 만들려면 일단 판석으로 켜야 되고 동그랗게 해서 잘라야 되고 가운데 구멍 뚫어야 되고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마감을 해야 되죠. 얼마나 걸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1시간이면 만들 거예요. 기계 부족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모래 풀어가면서 구멍 뚫어야 되고. 이거 만드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달씩 걸렸어요. 다 해요. 그리고 아무나 훌륭한 시대 사람들이 아무나 낄 수 있는 귀걸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세필이라는 거. 그 부족장이나 시족장이나 하는 권력 있는 사람만이 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한국의 문학리에서 나온 겁니다.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기원전 6천년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이거 발견됐을 때 이게 세계 최초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세계 최초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면. 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이거는 안도패 쪽에서 나온 여수 안도. 기원전 4천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옥결은 아무데나 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석시대 그 옥결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쭉 내려가세요. 상해 쪽으로 해서 저 베트남 북부까지. 중원 안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 해안을 타고 상해로 쭉 해서 베트남 아래 쭉 내려가요.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하나는 한반도 쪽, 하나는 연해중을 해가지고 일본, 거기에서만 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옥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통의 문화권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지역 이외에는 옥결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청 교수가 이 중원 지역으로 어떻게 전파됐는가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있고, 또 사회와 지금은 소장입니다. 그 지은다는 거죠. 왕의 선생이 일본으로 어떻게 전파됐는가. 이 사람들은 이 동청이나 왕에는 평생 동안을 고원만 연구를 평생. 그러니까 딱 보면 발굴해서 여태까지 이게 뭐 세계에서 몇 번째 거 흑룡아 발굴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견적까지 아무것도 없고 옥결의 기원진이 연구를 6개 했는데, 그래서 이 왕의 선생은 일본으로 연구, 아까 얘기한 대로 흑룡아문하고 시발점이니까 흑룡아에서 장강 쪽으로 해가지고 백길로 큐슈로 넘어가는 길하고, 저쪽 백두산 쪽에 연해준 쪽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방사계성 쪽으로 해서 헌슈나 큐슈로 넘어가는 루트. 꼭 여기 중간에 한반도를 넣어야 되죠. 한반도 빼야 된다. 넣으라고. 자, 그
풍류와 옥결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죠, 사람. 그래서 그거를 성분 분석해요. 옥은 아무데나 나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 분석을 하면 아, 이게 어디에서 나는 옥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풍류화에서 여기에서 발견됐는데 성분 분석의 분이 수암옥입니다. 연형도 수암이나 수암현입니다. 이 지역은 옥이 무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발에 밟힙니다. 발로 쭉 차면 물 나오면. 근데 전부 싸구려 연옥. 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경옥과 연옥. 우리가 비치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옥이에요. 옥은 투명하지 않으면 가격이 거의 똥감이에요. 거의 돌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수암옥이 중국에서도 싸구려 옥의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수암옥을 이미 수도 없이 만져봤어요. 우리나라 옥사항마에 가면 막 바닥에 깔리고 옆에 붙어있는 옥침대, 무슨 옥효자선 이런 거 전부 다 수암옥입니다. 100%. 그 싸구려 옥이 그냥 노천광처럼 있습니다. 수암옥. 중국에 가면 왜 길거리에 막 10원 주면 하나 사는 이 팔찌, 옥팔찌 이런 거 있죠? 전부 수암옥. 또 요새 불사할 때 뭐 옥대불, 뭐 1m짜리 옥대불 보관했다가 전부 수암옥. 정상적인 그 좋은 옥으로 뭐 1m, 2m짜리 옥 대불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국가에 한 100% 다 줘도 있어요. 수암옥이니까. 근데 여기서 갔다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400km가 넘는 이게.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무대, 홍산문화나 이런 데 옥기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그 옥기들의 한 30-40% 거의 반가량은 수암옥입니다. 나머지 한 20-30%는 바이칼옥입니다. 바이칼, 즉 백색, 백옥계통은 발굴되는 백옥계통은 거의다가 바이칼옥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옥이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작은 옥황상들인데 거기에서 만든 크게 상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가 수암옥. 그러니까 그때 이미 수암의 그 옥이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안남방입니다. 여기가 안남방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와 이 지역은 빗살무늬 토기도 같이 나오고 옥결도 유사하게 나오고 하나의 공통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예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북아시아 최초의 해자입니다. 환무라고 해요. 고고하게도 환무라고 후대의 말자는 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보입니까? 주거지를 이렇게 뚫는 겁니다. 땅을 파서. 보통은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밤에 넘을 수 없게 또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폭이 한 2m에 깊이가 한 1.5m. 여기 흙을 파는 흙이 많이 남겠죠? 그 남은 흙은 보통 여기가 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토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뛰어넘다 빠지면 못 나오고.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8,000년 전 주거지인데 여기에 이런 방 유적이 120개에서 150개까지 있어요. 한 집에 4명만 살아서도 150개면 600명. 여기 시골 출신, 나는 시골 출신이어서 잘 알지만 우리 마을에 내가 태어난 이의 마을에 집이 한 60채, 70채밖에 없었어요. 100채 넘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에요. 리에서. 여기는 8,000년 전에 150가구가 밀집해 살았어요. 홍룡화 유적에는 홍룡구도 있고 홍룡화도 있고 여러 개 유적지가 있죠. 그 여러 개 유적지에서 이런 황후 유적이 많이 나오는데 큰 데는 150가구까지 밀집해 살았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을지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이 영업하면요 뒤집어집니다. 8,000년 전에 600명이 밀집돼서 살았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여태껏 맨날 수렵문화, 목축문화 그러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 2-3km를 둘러서 이렇게 풀려면 노동력 무지무지 들겠죠. 그거 파는데 맨날 며칠이 아니라 뭐 한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짓고 일주일 살다가 갑니까? 미쳤지?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그걸 짓고 이동합니까? 이거는 정착촌입니다. 여기서 농경을 이미 했어요. 뒤에서 보여주겠죠. 이건 놀라운
중국 사람들 거기 화하제일촌 중화민족 첫 번째 마을이에요. 중화민족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에서 첫 번째 마을이에요. 이거보다 이런 식의 집단 주거지는 없어요. 그냥 집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있지만 해자로 둘러가지고 완전히 밀집돼요. 이게 전부 집 한 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주 일대 그냥 무슨 수렵문화, 유목문화 이런 환상을 다 깨야 돼요. 이때부터 농경을 했습니다. 여기 빗살문통이가 나옵니다. 흑룡화부터 빗살무늬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최초의 빗살무늬가 거의 동시대에 이 흑룡화 지역하고 우리나라의 미사리 지역도 거의 연대가 비슷해요. 미사리 알죠? 한반도 한강 그 끝에 팔당대기로 하는 그 지역이 하나의 문화거든요. 이 북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평정이다. 빗살무늬 빛이 평평해서 평정이다. 그러니까 흑룡화 한게 있고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는 암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 뾰족형이 나옵니다. 뾰족형. 청저형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배웠잖아요. 빗살무늬는 아무데나 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축토되는 지역을 표시하는 이 지도. 요 한반도에서 일본 일본까지. 요 지역 이외에는 빗살무늬가 나오는 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원 지역, 황하문명 지역 하나도 없죠? 무슨 얘기? 흑룡화를 건설하던 그 사람들은 빗살무늬를 쓰던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황하문명을 건설한 세력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돼? 한반도로 연결돼. 자, 인류 역사의 고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도 빗살무늬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있어요.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권은 4개가 있는데 빗살무늬, 세석, 어석, 제도 이 4개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에서만 이 신석기를 대표하는 특정한 문화권이 4개가 오버랩됩니다. 동시에 다 발견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여기만 이 4개의 문화권이 신석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하지역, 인도시역 다 없죠. 다른 게 뭐가 있어도 뭐가 다 빠지죠. 다른 거 다 있어도 빗살무늬가 없습니다. 흑룡화의 또 다른 세계 최초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문제 많이 만났던 이미 흑룡화에서만 기원전 6,000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보는 게 세계 최초의 치아 수술입니다. 치아, 이빨 수술. 뭐 그런 거 보이죠? 치아 수술. 이걸 발견해놓고 4년 동안은 학자들이 공부했죠. 저 때는 일본 학자들이랑 공동 발굴했는데 자기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8,000년 전에 어떻게 이빨을 수술하는 거예요? 두개골 수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게 7,000년 전, 기원전 5,000년까지. 두개골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수박 뚜껑 따듯이 우물 정제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뚜껑 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촬영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세하게. 예를 들어 저거를 뚫으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갖고 있죠. 왜? 도끼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인정.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마취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취 안 하고 이렇게 수술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죽고 말지. 마취 하나도 안 하고 이거만 풀어가지고 치료해준다 그러면 있을 수 없어. 술이 있어. 근데 술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발굴하고도 여기 이런데 현미경 사진 보면 전부 다 연막입니다. 일부러 인공적으로 뚫은 거예요. 치주염 뭐 이런 거 뭐라 치주염이라고 뭐라고 충치 알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뚫린 게 아니에요. 인공 연막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수술하려면 마취술이 있어요. 근데 마취를 할 만한 여러 가지 기법들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2012년에 흑룡화에서 멀지 않은 통요 지역에서
대마시가 최초로 발견돼요. 그게 동아시아 최초의 대마시입니다. 하민 문화에서. 하민 문화라고 해서 기원전 4,500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연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기원전 5,000년까지 올리기도 하고 기원전 4,500년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 거기에서 흑룡어는 좀 아래지만 대마시가 이게 발견됐어요. 대마 아시죠? 네. 환각장님이 아니면 뭐 술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고고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유사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마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랑 상관없이 마취는 어떤 방법을 해서 아직 명확히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한 치아 수술 흔적이에요. 그거는 다 공인이에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두개골 아까 얘기했죠. 기원전 5,000년까지 올라가고 중국의 위구르 지역에도 두개골 수술은 4,500년, 기원전 2,500년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두개골보다 더 발달된 기법이 필요한 거고 한데 시기가 8,000년까지 올라가요. 자, 흑룡화의 또 하나의 세계 최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보는 이 사진이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종입니다. 야생종이 아니에요. 재배. 요새는 식물유전학이나 이런 데서는 DNA 분석을 하면 이게 재배종인지 순화종이라고 해요. 순화종인지 야생종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재배를. 그리고 기존에 세계 최초의 기장과 종은 북유럽종이 있었어요. 그거를 2,700년으로 끌어올립니다. 한 번. 그게 2012년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정식으로 등재된 2012년. 세계 농업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등재되고 하면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디 갑니까? 그 만주 일대인데 우리나라 특파원들 가도 저런 거 저렇게 큰 행사를 해도 그 뭐야 한국에다가 연결도 안 합니다. 모르니까. 답답해 저런 거. 근데 이 기장 조 문화가 한반도 북부가 다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몽고 여행 가면 아침에 우유 끓인 거 그죠? 우유 끓인 거에다가 조 볶은 거 넣어가지고 먹죠? 안 가보셨어요? 지금도 먹습니다.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세계 문화유산으로 통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복으로 넘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돼요? 조복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조복은 기원전 5,000년까지. 자, 이걸 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재미있는 것만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조복에는 이런 조형이라는 토끼가 나와요. 채도는 뭐냐면 토끼에다가 채색이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채도예요. 빗살무늬는 채도가 아니죠. 그냥 목 같은 걸로 나무가 좀 늙은 거니까 그건 채도가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걸 채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요하문명 지역 만주 일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채도입니다. 이 요하 지역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 하나만 나오는 게 여러 개 나오는데, 자, 요런 조명기에서 문양을 전개를 했더니 이런 문양이에요. 여기 사슴 보입니까? 사슴 보이고요. 여기 눈, 귀, 입, 뿔, 몸통은 뱀처럼 뿔을 여기서 녹수령. 사슴 머리에 용 모양이에요. 녹수령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여기 돼지 보입니까? 돼지 눈, 그 이빨, 목, 머리가 이렇게 몸통은 꾸불꾸불 뱀처럼. 그래서 이거는 저수용, 돼지 머리에 용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 보여요? 눈, 부리, 벼슬, 몸통.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미술이나 뭐 디자인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7,000년 전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미술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봐. 이 여백을 배치한 거 이런 거 보세요.
이 당시에 전 세계 어디에나 기원전 5,000년 정도에 거의 뭐 신석기 시대인데 거의 뭐初기 신석기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시기인데 이때 신석기에 채도가 나온 것도 많죠. 채도가 나와도 주로 단순 기하문들의 연속이에요. 뭐 S자 연결하는 거, 삼각형 연결하는 거, 어쩌다가 뭐 이상하게 아주 심플하게 심플하게 뭐 물고기 하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무슨 데 물고기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뭐야 유치원 때 그리는 거 이런 정도의 그 채도지. 채도에서 이거는 현재적인 디자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발달된 기법으로 채도를 제작을 했어요. 5,000년 전, 아니 7,000년 전 사람. 자, 이거는 또 다른 조명기인데요. 이거는 더 특별한. 여기도 지금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선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작 기법상 잘 보십시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를 붓으로 이렇게 보통은 붓으로 그리잖아요.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체를 까맣게 마감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필요한 거를 선으로 이렇게 선감을 한다면 필요 없는 부분을 긁어내요. 자, 이걸 확대해. 감각이 옵니까? 이거는 혁명입니다. 도자기 기법의 혁명이에요. 우리 뭐 상감청자 놀래는데 7,000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까맣게 만든 다음에 외곽선을 이렇게 음각선으로 이렇게 조각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품을 쳐서 긁어낸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요. 디자인의 감각도 그렇지만 제작 기법이 전 세계에서 이런 기법이 이 시대에 아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본 게 이거는 아직 공개된 게 아닌데 굴포리 저기 한병북도 선봉 굴포리에 여지껏 이게 카렌 무늬로만 알려져 있는데 내가 저걸 보고 나서 조곡을 보고 나서 자료를 다 이거 북한에서 나온 자료인데 북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거 S자 연결된 카렌 무늬라고 그러는데 보입니까? 같은 기법이죠. 필요 없는 걸 긁어냈잖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거 카레모니만 신경 썼지 제작 기법에 대해서 이거 여론이 어디 이거 한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기원전 3,000년이니까 그 조보고 세력들이 연해주나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한반도 북부 쪽으로. 다른 데 없으니까 또 하나 더. 이 서포항에서는 평제형 빗살무늬 아까 풍룡하고랑 거의 비슷하죠? 빗살무늬인데 한국잖아요. 아까 거기서 나온 거. 또 하나는 남경유적입니다. 이것도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유적인데 그러니까 후방 길이가 한 기원전 2,500년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늦은데 평양까지 어떤 게 나오냐. 이건 번개무늬. 이 번개무늬만 이 사람들도 북한 자료에서도 이런 것들을 세부적 기법에 대해서 설명, 이거 확대하는 필요 없는 거 긁어내죠. 제작 기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훨씬 어렵죠. 아니,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하고 그걸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긁어내는 건 이중적, 삼중적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에는 평양에서는 뾰족한 빗살무늬가 나옵니다. 평양 지역까지. 그 위쪽으로는 너무 풍정. 자, 그 다음에는 연해주 지역에 기원전 3,000년까지 또 유사한 기법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는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법이 아니죠. 기원전 3,000년에 비교했어요. 아까 본 그거는 유사한 기법인데 똑같지는 않죠. 이게 연해주 일대와 한반도 금한방 일대와 압록강 평양 지역까지 즉 한반도 북부 지역과 연해주 쪽으로 쭉 이어져 있다. 자, 이제 홍산문화인데 홍산문화는 전체 무대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에 홍산문화 유적지가 1,100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여기 고아람 유적. 고아람 유적은 전체가 16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한한 일지점 여신 여자 어떤 사람 여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신인데 어떻게 묘가 무덤이 있어요. 이건 무덤이 아니라 사당이에요. 사당. 신전입니다. 여신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천당이 있는 지역 2지점. 그 다음에 여기는 13지점인데 무지무지 한변이 100m인 7층 피라미드랑 전부 다 피라미드입니다. 돌로 만든 피라미드입니다. 홍산문화 묘제가 접속촉입니다. 작은 접속촉은 그냥 우리 흔히 돌무지 무덤이라고 돌만 이렇게 쌓아놨지만 큰 거는 상층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피라미드는 현재까지 홍산문화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이른 게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하고 이집트 상왕조 시절에 그게 기원전 2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기원전 3,500년. 크기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거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이 100m고 짧은 면이 60m.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6지점인데 이 지점마다 접속총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고학자들이 해놨어요. 13지점 분자가 100m 써있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2지점에 있는 천당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한자로 뭐 써있는데 그 한글 번역만 이렇게 써있습니다. 5,500년 전에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홍산문화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씁니다. 5,500년 전에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대. 뭐하는 거죠? 신전도 별도의 천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들이 3원으로 된 3단으로 된 아까 피라미드 같은 게 한 변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이게 5m인데 30m라는 게 25m, 30m 하나 크기가 장군총이 한 변이 30m. 자, 이게 감이 안 오는 사람이면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 이게 한 변이 30m에서 20m. 천다. 자, 이런 거는 부족 단계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천단을 복원한 모습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 3단으로 되어 있어요. 통형 빈 통형관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모든 천단은 원형 3단이죠. 지금 여기 국경관도 천단 3단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조선 호텔 옆에 고종황제 때 황제를 선포할 때 처음으로 필요한 게 황제만이 천제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 천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천단이에요. 니네가 무슨 황제냐. 그것도 3층의 원형 천단이에요. 자, 우아량에는 이 옥기가 무지무지 나오는데 홍산문화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지 가운데 홍산문화 묘장 가운데 옥기가 제일 많아요. 20개 많아요. 머리 반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팔찌머 어마어마하죠. 근데 5,500년 전에 옥기 만드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3명을 한 곳에다가 기껏 뼈만 추여가지고 한 2-3개씩 올려놨죠. 이거는 단독 묘를 썼지만 옥기가 한 30개밖에 없죠. 이것도 단독 묘이긴 하지만 옥기가 한 4-5개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같겠어요? 신분이 다르다. 이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런 걸 묘장을 비교해서 하면 신분이 다르다고 느끼고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그 보고 발굴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홍산문화 사회는 6 내지 7등급의 신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기원전 3,000년. 그리고 옥기 장인이 직업적으로 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석곡 석장인들도 직업적으로 분화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저런 걸 거대한 걸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자, 홍산문화 공산추육인데 공산추육에서 이제 이런 비너스 사기 때 얼굴이 없어요. 손발은 있어. 손발 모습은 있어. 이거 공산치에서 근데 얼굴이 없어. 근데 마침
홍사문화 그 우아한 그 여신전을 발굴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20m 넘는 단독 여신을 모신 곳인데 여기에서 얼굴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발견돼가지고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속모습, 발모습 합쳐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의 여신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신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아까 여신들에는 최소한 6, 7 정도의 여신을 모셨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중앙에는 실물, 인간 실물의 3배짜리 여신을 모셨어요. 아마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손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합니다. 왜 3배까지라고 얘기하면 크기로 보세요. 손이 크기가 다르죠? 자, A, B, C 컵이 다 있죠? 유황인데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귀, 실물 사이즈의 귀, 2배 사이즈, 3배 사이즈 귀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그매졌지만 그 얼굴 발견된 거는 실물 사이즈, 우리나라, 우리 한국이 아니라 사람 얼굴만한 얼굴이 발견됐지만 코도 쪼개지고 이런 걸 보니까 한 중앙의 주신은 신도 3등급이 있어요. 주신은 인간의 3배 사이즈, 또 2배 사이즈, 1배 사이즈의 여신이 있어요. 여기에 6개체나 7개체 정도가 모셔져 있었을 거라고 이게 복원한 거죠. 박물관에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수배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웅녀가 될지는 모르죠. 홍사문화의 준 토템이 곰이 남신상도 발견됐고 이게 12년에 발견됐는데 남신상은 이것도 낙호업 자세지만 발이 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발 부분 55cm 55cm면 실물의 반 크기죠. 우리 앉은 크기가 한 1m 정도 된다는 거니까 앉은 크기가 55m니까 실물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남신상이나 이것도 제가 신문에 알려서 알려드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죠. 거의 귀걸이가 남신상인데 귓구멍이 뚫려서 이거 뭐예요? 귀걸이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조선 초기까지 한국인은 남자들도 귀걸이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여러분들 요새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성종, 예종 때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조선 예종이나 성종 쪽으로 볼 텐데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남자들이 계속 귀걸이 하는 건 참 보기가 싫다. 이거 좀 금지해달라. 그리 하라. 유명한 거죠. 그때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주 사극 같은 경우 황남대청 남북 북부 여자 남자 다 귀걸이 했죠? 다 했습니다. 보람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육방력의 특징입니다. 신석기 시대 흑룡화부터 남자들도 다 귀걸이 했어요. 신도 귀걸이 했습니다. 남신. 아시겠어요? 그 육방력의 특징입니다. 귀걸이. 여기 현장대학 답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흙으로 만든 홍상으로 사람이 이게 도소 남신상인데 이거는 3여신이 3여신이 이렇게 막 하나로 엉켜 있는 그게 3인신이에요. 이게 우리 민속에 말하는 삼신할매의 원형증입니다. 만주족 참새신하고 보면 3인신이 나와요. 3신에서 하나의 신. 근데 우리는 왜 할머니가 된지 모르지만 북유럽 신화에도 3인신입니다. 예를 들어 베르단테, 오르트 하는 그 3인신 생명은 전부 자매신이고 처녀신인데 우리나라만 할머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삼신이라고 말은 삼신 할머니라는데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원형은 하나이면서 셋인 삼신이다. 그게 홍산에서 발견입니다. 그건 이제 다른 책에서도 해놨으니까. 자, 이게 13질인데 문제예요. 사람 보입니까? 네. 저 2007년 답사 갔을 때 지금 여기 저는 매년 갑니다. 지금은 여기에 펜스를 쳐놔가지고 CCTV 다 켜놔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강할 때 이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 그때 사진이에요. 사람 보여요? 네. 동산이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이게 적석총입니다. 동산만은 이게 적석총. 사람들이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도 우한한 지역을 이렇게 지표 조사를 하다가 이 밑에 이렇게 돌들이 깔려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크게
하긴 한데 혹시나 하면 꼭 시구로 한 거야. 시구. 어디까지 시구를 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알면 이게 뻥이라고. 이영우 선생님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시구를 할 때도 있어요. 원형이죠? 원형으로 된 7층 피라미드. 아직 발굴도 안 됐어요. 한 별이 타원형인데 한 별이 뒤쪽이 100m고 쪽은 좀 60m.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달랑 5개 하나 딱 해놓으면 그 허망함이라는 게 절대 그럴 리가 없지. 20m 30m짜리 3층 피라미드에서 지금 옥기가 20개씩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거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거 아직 성 못했어요. 이렇게 씹을만 해서 형태가 어떻고 어떤 모습인지 그걸 제가 그리는 것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7층 피라미드인데 타원형으로 앞쪽이 긴 남쪽으로 좀 길쭉한 쪽으로는 한 별이 100m. 장난 아니죠? 이거를 기원전 3,500년에 피라미드는 다른 지역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야 돼. 장고총 가본 사람 많겠죠. 여기 지방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커봐야 30m, 31m 장고총. 앞에 가면 기가 죽죠. 31m. 근데 아까 그게 몇 미터라고요? 100m. 이게 보고래로 방해토 하는 거 보건 추정도인데 이것도 7층 피라미드. 이게 제살기는 향단 건물에 추론을 하고 있는. 집안 지역에 가면 이런 피라미드 고구려 이 귀족들의 무대의 피라미드 적석종이 수천 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백제 시대, 백제를 통해서 적석종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석천동에 가면 사정은 지정 이 크기와 모양이 홍산문화 적석종과 똑같습니다. 크기도. 이것도 거의다가 한 20m, 한 25m 되거든요. 3개가 4개로 복원해놨는데 똑같습니다. 일본까지 이어요. 일본에도 나와요. 피라미드 적석종. 도레인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원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에서는 이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가요. 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 이렇게 돌을 쌓는데, 석성을 쌓는데 돌출물을 쌓는 걸 치라고 하는데, 치는 있는 거 없는 거는 방어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적이 들어오면 뒤통수에서 여기서 화살을 날렸어요. 방어하는 면이 3면에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고구려성이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고구려성이 전부 치를 갖고 자, 이게 국내성 재발굴 할 때 사진인데 치입니다. 무너져서 이렇게 높았겠죠?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백암산 치. 그러니까 여기 막 기어 올라오면 여기서 팔을 뒤통수에다 쏘는 거고. 자, 이런 발달된 기법을 고구려 당시만 해도 고구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대상으로 고구려가 700년 동안 단독 국가로서 존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가점 하층부터 시작해요. 중원에는 없어요. 고구려 당시까지도 중원 지역에서는 치를 갖춘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삼국지 용어 보세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성을 함락하는데 전부 사다리 걸고 막 올라가고 뜨거운 물 붓고 그러죠? 치가 없잖아. 치가 있으면 뒤에다 쏘는데. 치가 발전한 게 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쫙 앞으로 더 발전하면 불을 여기다 내면 360도에서 막아가지고 옹성. 자, 하가점 상층에는 비파형 먹은 거. 이거는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까지 거든요. 이건 참 잘못된, 이것도 지금도 이렇게 근데 여기 이 지역에는 비파형 정법이 수십 개, 수백 개 더 보여요. 조양박물관에 가면, 조양이 여기 대형한 용이 있다고 했죠. 조양박물관에 가면 한 4m 정도 되는 그 전시 박스 하나에, 유리로 이렇게 막혀있는 전시 박스 하나에 비파형 정법이 21개가 들어있어요. 박스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씌워도 21개가 안 되죠. 박물관 박스 하나에만 21개가 돼요. 여기는 대충 그려가지고 어디가 중심지가 어딘지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중국 고고학 자료 지금 뭐2 개를 합쳐서 네모거하고 요령성 이게 점 하나가 청동기 유전입니다. 요령성과 네모거 자료를 제가 합한 청동기의 중심지가 어딘지 알겠죠? 이런 게 소위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발견된 누적지를 다 점으로 집어보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자, 초기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청동기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 수십 년 동안 발굴한 결과가 점 하나로 나타나는 건데 그 점을 모아보니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적봉입니다. 어한시. 여기가 조양. 조양과 적봉과 어한시를 있는 이 지역이 청동기가 중심지입니다. 오조선의 초기 중심지가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확장돼서 커갈 때는 요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초기 중심지는 그냥 당연히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나 옛날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석기도 유적지 하나가 여기 신석기 유적이 많으니까 저기 작잖아. 네모고 얘는 크지만 그래도 하여간 여기 압도돼요. 이게 요한문의 최대 중심. 자, 하상준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서 역사 공정하는데 뭘 했느냐? 하상준 반대 공정을 5년 해가지고 이게 결론입니다. 5년 동안 그 결론이 아까 하상주의 연대를 반대하는 거예요. 결정. 자, 동북공정. 여러분 동북공정 무사히 뭐 별 탈 없이 끝난 줄 알죠? 중국은 저 고구려사 앞에 중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중국 고구려의 논문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 절이 있습니다. 북방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고구려, 북방지방정권 고구려. 그냥 고구려라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거는 수나라, 당나라와 우리가 고구려가 전쟁한 거예요. 뭐 고단전쟁, 보수전쟁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고. 중국에서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 안 씁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은 붙어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의 대동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동북공정은 중국의 의도대로 다 끝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거리에 나와서도 결론을 이렇게 나옵니다. 탕무, 중앙명 탕무공정에서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얼마 안 됐죠. 작년 12월에 전체 10년간의 공정을 끝내면서 중앙문명 탐구공정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요한문명 지역의 황제적 부담을 끌고 가는 게 하나고 황하문명 지역의 역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사유적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겁니다. 도사유적이 뭐냐? 인분현에 있는데 여기가 인분입니다. 여기가 인분인데 여기가 하상주의 초기 중심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근데 여기서 인분의 도사유적에서 그걸 전체를 발견하면서 이게 뭐냐면 요임금의 왕도인 평양성이다. 이건 이제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무지무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공성이 발견됐습니다. 문자는 나와요. 자, 이게 그 도사유적의 요임금, 요수우탕할 때 요임금, 요 시대의 왕궁 복원해요. 제가 요번 여름방학에 강해요. 실제로 보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도사유적에서는 요임금의 평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최초의 반상대도 나오고 동아시아 아까 누가 문자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가 여기서 도사유적. 이건 이제 2450년까지 올라가는 도사유적에서 최초의 문자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편호라고 이렇게 납작한 큰 벽면에 빨간 주사로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 도사유적에서 나오는 토기들입니다. 이 하나는 하층 토기인데 이게 유사하죠. 도사에서 나온 거하고 요소지역 하나는 하층 문화 토기가 이렇게 유사하다. 이런 관계를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국사수정공정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세요. 국사 25사의
각주작으로 새로 나오는 겁니다. 25살. 그래서 10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서 차례대로 다 청사고까지 2017년까지 차례대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새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아까 왕회 보고연구소장이자 보고학교 회장인 왕회가 정식으로 인민대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건의한 거예요. 2차가 작년에도 했다가 통과가 안 돼서 요번에 또 했어요. 그게 제목이 중앙운영 전파 선정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전파 중앙운영을 이제 이 찬란한 5천년의 중앙운영의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선정한 전 세계 또 중국의 어린이들 뭘 하자는 거냐. 자, 이게 왕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운명의 찬란한 역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100부작 다큐를 찍어야 돼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냥 다큐를 찍어라. 이게 100부작으로 찍어라.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에요. 요 시스템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거는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언어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다 번역해서 다큐를 판매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학당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교재를 쓰는 놀랍죠? 100권의 책을 내라. 중앙문화 형성을 다큐멘터리를 요약하는 책을 내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서 판매하라. 전 세계. 대체는 대형 도록을 내라. 모든 언어로 전 세계 다 판매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문제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역사, 교재와 분별을 다 재편하고 새로 편찬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역사 교과서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우리 황제족의 기원지는 황제가 최초로 문명을 건설한 건 요한 문명이고 거기에서 많은 황제의 후손들이 탄생해서 조선족이라는 애들은 고구려도 건설하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그 중에 몽골족은 몽골도 건설하고 고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영역을 가진 대몽골 제국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불보듯 뻔하죠. 이거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나를 정말 이렇게 닭살 돋게 만드는데 이제 어른들만 대상으로 하면 안 돼. 자라나는 2세들이 문제다. 애들 때부터 만화영화 만들어요. 만화영화 만들어서 중화문명이 어떻게 건설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화영화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가 권위한 거예요. 중국 최고의 모호학자가 권위한 거예요. 미치겠죠. 이것도 전 세계에 다 번역하라. 번역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라는 거예요. 100권의 그림 동화책도 만들어요. 100권. 아까 100권 그 다큐 찍듯이 다큐 내용을 동화책도 만들어서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7째는 CCTV 여러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발굴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학자들만 알아서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발굴 결과는 바로바로. 자, 8째는 중국 학자들이 쓴 아까 얘기한 옥소문이니 이런 사람들이 쓴 주요 책들을 전부 번역하라. 전 세계에 다 공부하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 각종 언어의 홈페이지 만들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그 홈페이지로 자기 말로 중국의 문명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전시전을 하라는 거. 사람들이 아무리 다큐멘터리 보여줘도 안 되니까 요한 문명에 새로 발견된 거, 황한 문명에서 새로 발견된 거 전 세계 순회 공연하라는 거예요. 문물전을 하라는 거예요. 돈 무지 들겠죠. 그 다음에 최고급 양장을 금방 해가지고 3주가 3권으로 해가지고 세계 주요 언어로 다 번역해서 국가의 명함처럼 외국에서 누가 선동이면 그걸 국가의 명함처럼 선물하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는 5년 계획이지만 5년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걸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 기금 조성하라. 기금 대상은 누구겠어요? 전 세계 화교. 전 세계 화교를 대상으로 이 중화문명의 아름다운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내라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결론 부분. 자, 5분 남았네? 이미 지났나? 금방.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중원 지역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한반도에 아까 적석적 필요한 비싼 실을 갖춘 석석, 이거 중원에 없습니다. 후대, 고구려 이후에 뺏겨갑니다. 난 비파양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조보고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기법의 채도 그런 것들은 중원 지역에 하나도 안 납니다. 물론 옥기 같은 거는 중원 지역으로 다 이어져요. 요하 문명이 뭐 우리보다 중국보다 이렇게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 한반도와 이어지고 어떤 부분은 당연히 중국으로 이어지죠. 왜? 그것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요하 문명이 뭐 홍산 문화가 한국보다 중국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걸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라고 해요.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고 일부러 중원으로 당연히 내려가죠. 그런 증거들 무지 많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그런 노선들은 한반도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요하 문명을 건설한 세력들은 중원 민족의 또 한국 민족의 공통의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중원으로 내려와. 아니 왜 중원은 배제하고 한반도로만 다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역으로 중원으로만 다 가고 한반도로 안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그 학교에 발표했던 자료는 중국에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명은 모든 분야에서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도 학교에 탑출대회 하면은 고고학 논문은 전체 발표 논문의 3분의 1도 안 돼요. 미술사 하는 사람, 조형, 건축, 무슨 주역하는 사람도 발표하고 유적지 배치 뭐 이런 거. 열애별 사람이 하나의 문명인데 뭘 못하게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지만 여러분 붙어라고 새로운 요하 문명의 새로운 발굴 결과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계세요. 지금까지는요, 무슨 아까 도돈 암신상 발견되고 국사수정공동 여러분들 뉴스에 제 이름을 검색해 전부 내가 한겨레나 중앙일보 이렇게 투고하거나 직접 글을 써서 알리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학계에서는 요하 문명 연구자를 길러야 되고 옥기 연구 전문적으로 옥기 연구하는 사람을 길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군조선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도사여적을 얘기했죠? 도사여적은 요임금의 왕도인 평양성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정식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그 평양성은 유적이 기원전 BC 2450년에서 기원전 1900년 초기 중기 30기로 나는데 왕궁이 따로따로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삼국사기나 유사 이런 우리 고서에 보면은 당군조선과 관련해서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요임금 후 50년 후인 경인년이다. 유사에 이렇게 나와요. 유사한 사기가 요임금 50년 후 경인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데 제왕이나 다른 책에는 요임금과 같은 시대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요순이라는 걸 신화시대로 봤지만 2015년 12월 21일부로 역사 시대로 요순 시대로 편입시킨 겁니다. 그럼 요순이라는 게 이제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 인물화된 겁니다. 작년 말고. 그가 세운 왕궁도 발견이 되고 거기서 문자가 나옵니다. 당군 조선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에. 시기도 맞습니다. 그 요임금 시기가 도사여적이 기원전 2450년에서 1900년 기원전. 이거 2333년이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군조선 우리는 도사여적의 새로운 발견과 더불어 또 다른 또 요한문명 전체의 새로운 발견, 황하 지역에서의 도사 지역 발견과 더불어서 강군조선을 정말로 실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태가 훨씬 더 넓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학계는 저는 이렇게 A자형 문화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원 지역으로는 이 해안을 따라 쭉 요한문명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한반도 쪽으로는 일본까지 그리고 해안 루트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큐슈로 연결되는 그래서 요한문명 우리가 A자형 문화벨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부와의 시원이 있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